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황지원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몇 분이 시청하시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현재 298명. 네, 아직 한참 모자라서 다행이고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았어요. 뭘 해야 될까? 네. 약속이니까 500명 되면 하겠습니다. 네, 500명 되면 말씀하시고. 자, 오늘 이제 네 번째죠. 저희 이제 기출 지문 특강 심기일전 이렇게 진행해서 오늘 27일 날 오늘 이제 감정평가 할 내용이고, 자, 감정평가 중요하죠. 우리가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마지막에 빨리 올릴 수 있는 단원이 감정평가예요. 이제 매번 7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 2문제가 나오고 말 문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나오고, 그 4문제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데 이 4문제 중에 거의 3문제는 고정이에요. 3문제. 항상 나오는 건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용어. 여기에 이제 주된 감정평가 방법.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면 너무 좋고,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가치 기준이냐, 아니면 현황평가 기준이냐, 아니면 개별평가 원칙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7방법. 이게 이제 언제나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한 문제가 새롭게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냐, 아니면 환원율 구하는 거 5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수업 잘 듣고 잘 정리하면 말 문제 충분히 5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하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이제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 지문을 좀 빠르게 해석하면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311명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삑살이 안 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계속 일주일 내내 찾아봤어요. 네. 뭐 하여간 저도 예전에는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담배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일단 우리 보죠. 감정평가. 자, 테마 3이고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건 딱 암기 코드 3개만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외부, 지역, 부인이 뭐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이건 뭐 1단원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얘들이 다 떼어놓을 수 없는 과정이 있다.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무조건 외워놔야죠. 자, 외부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고, 먼저 우리가 분석할 때는 넓게 전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걸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개별 분석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지역 분석에서는 당연히 지역을 분석하겠죠. 대상 지역을 분석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을 분석하는 거고, 자, 개별 분석은 개별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분석한다. 자,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때 가치 떨어지는 거, 적합 원칙은 외부 환경과 잘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라는 가격 원칙이고,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내부 개개 기형이라고 외웠죠. 자,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관련돼 있고, 이때 내부는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데, 출제자가 좀 어렵게 보일 때 내부라는 말을 빼고 구성 요소라는 말도 써요. 이건 내부 구성 요소고, 얘가 정체가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죠.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죠.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설계, 설비 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암기 코드는 지표수예요.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지역 분석에서는 표수, 지표수. 자,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이건 합격생 중에 이렇게 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힌트를 줬던 암기 코드, 너무 좋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표수, 표준적 이용,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라는 거고, 자,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거니까 선행이고, 지역을 하니까 거시적, 전체적 넓게, 후행, 미시적, 부분적. 딱 3가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개개 기형, 그 다음에 지표수,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은 상식적인 거니까. 자, 이거 외워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지문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이니까 지표수 이렇게 나와야 돼. 표수. 표준적 이용과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역 내 부동산의 지역이 나와 있어요. 지역 분석 얘기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 아니요 유사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뿐만 아니라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동일 수급권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죠. 근데 지표수 나와야 되니까 대상 부동산은 개별 분석 얘기하는 거고, 이게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이라고 나와야죠. 지표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건 당연한데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거 아니죠.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있는, 이건 뭐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는데,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의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던 지문이고. 자, 그래서 1번은 지표수예요.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지표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나와야 되고, 대상 부동산 최유효 이용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지문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자,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먼저 선행하는 건 지역 분석이고 나중에 개별 분석이니까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 지표수죠.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어디에서 개별 분석에서는 쭉 나가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또는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먼저 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선행이 되니까 지역 분석에서 판정된 지표수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에서는 이렇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틀리게 냈다라는 건 전에 얘기했듯이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틀리게 낸 부분을 계속 틀리게 낼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개별 요인 판정할 거고,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에 보니까, 자,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을 분석하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동일 수급권. 각각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용어죠. 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걸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데,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갖는 영역을 얘기해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맞는 지문이고. 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반드시 잘 정리해야죠.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 출제자가 보너스를 하나 주겠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보너스 문제 나오면,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지역 요인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형 중에, 형이 뭐가 있었냐면 일지개가 있었는데, 자, 일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 일반 요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보지 않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다, 개별성 때문에. 자, 그러면 형 중에 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이라고 나와야죠. 여기에 별표 쳐놓고 절대로 개별 분석 들어가면 안 되고, 제 생각인데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낸다라면 여기에 가치 발생 요인 나와도 안 돼요. 형 중에 지역 요인이에요. 형 중에 지역 요인. 자, 두 번째 질문은 틀리게 인근 지역이란 속했는데 형 중에 개별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나와야죠. 틀리게 냈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자,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한 지역 중에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데 뭐와 유사한 거? 인근 지역과 유사한,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 속하지 않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얘가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감정평가에서 소개냈어요. 자, 동일수급권이라는, 이건 감정평가는 가장 넓은 영역을 우리가 동일수급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감정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가장 넓은 영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니까 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돼요. 자, 일단 비슷한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비슷한 건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고, 비슷한 게 경쟁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이란 말을 대체, 경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관계가 성립되는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마지막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게 동일수급권의 정의예요. 그럼 동일수급권에서 봐야 될 건 대체 경쟁 관계에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 지문이 이제 35회 감정평가에 처음으로 소개냈어요. 동일수급권이란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관계,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마지막에 이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완벽한 지문인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완벽한 정의만 옳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게 없으면 옳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틀린 거죠. 대체 경쟁 관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부분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지역 분석은 먼저 하니까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는 분석이다. 먼저 넓게 보고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대상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분석이 일어난다. 암기 코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그 다음에 내부 개개 기형, 그 다음에 지표수,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렇게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를 가격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뭐 500명까지는 한참 남아서 저 부담 없으셔도 될 것 같아. 자, 가격 원칙 보죠.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35회고 이제 올해 36회인데 35회까지 가격 원칙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개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즉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 두 개에 집중하면 되고, 암기 코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부 지역,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지역 분석, 이게 총론에서는 지역화, 국지화 이렇게 썼어요. 자, 부동성이 없으면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자, 지역 분석에서 이 적합의 원칙을 사용하고, 이 적합의 원칙은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 환경, 외부 효과와 관련된 건 부동성이죠. 자, 그 다음에 내부 개개 기형. 이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한다. 이때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고, 자, 개별 분석 때 사용되고 개별성과 관련되고, 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이거였죠. 이렇게 암기하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니까. 자, 적합 원칙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맞죠?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자, 균형의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균형은 그러면 내부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외부 환경과의 균형. 이때 이 균형이란 단어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외부 환경과의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적합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보니까 포인트는 지역 분석이에요. 어렵게 보이려고 후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지표수죠.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에서 관련된 가격 원칙이 뭐냐? 적합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찾아야 되고, 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고, 자,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두 개 암기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균형의 원칙은, 자, 구성 요소가 어디의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예요. 이게 뭐냐 정체가? 그러면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 자,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감가를 처리하냐라고 했을 때 내부 개개 기형이니까 기능적 감가라고 나와야죠. 기능적 감가. 자, 복도의 천정 높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계량했대요. 이건 설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설계 얘기하는 거야. 설계 구조. 냉난방비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건 무슨 원칙이냐? 균형의 원칙이죠. 설계, 설비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질문은 좀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 자, 문장을 삽입하다 보니까 문장의 해석 능력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균형의 원칙은 이거 건너뛰고 자, 여기까지 쭉 넘어가 보죠. 균형의 원칙은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 어디에 있는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의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거다. 내부 구성 요소가 잘 결합돼 올바른 기능을 해서 가장 좋은 기능에서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운데 삽입된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균형의 원칙은 이라고 얘기한 건데, 자, 그럼 적합의 원칙은 내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즉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연결되는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에 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가운데 좀 삽입되다 보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왔죠. 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부적 관계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냐? 아니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 원칙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니까 내부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내부적인 요인, 내부 구성 요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나와야죠. 뭐 지금까지는 뭐 암기만 딱 돼 있으면, 암기 코드만 딱 정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놔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아직 답과 연관지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혹여나 나올 걸 대비해서 잠깐 설명하면, 대체 원칙은 대체제 얘기하는 거죠. 대체성 있는 두 개의 재화, 대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는 가격이 따로 논다,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제는 가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왜 비슷하게 연관되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자, 유용성이 동일할 때 싼 걸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론 잠깐 우리가 얘기하면 A와 B가 있어요. 두 개가 대체 관계예요. 대체제 관계다. 자, 그럼 가격이 원래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A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A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효용이 비슷한 대체제인데 A가 비싸졌으니까 사람은 뭘 산다? 사람들은 B를 사겠지. 그래서 B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B를 많이 사면 B의 가격은 결국 뭐한다? 올라간다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할 때 비슷해질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이 비슷하면 싼 걸 선택하면 결국 가격은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어. 이걸 대체 원칙. 자, 변동성의 원칙은 가격은 일정하다, 변한다. 가격이 일정해요, 변해요? 변해요. 그럼 가격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냐? 가격을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 형성 요인이에요.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거 일반 요인,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거 지역 요인, 부동산 개별마다 다르게 하는 개별 요인 등이 달라지니까 가격도 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형성 요인이 변화되니까 가격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성 원칙은 가격은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한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얘예요.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 너무 중요하죠. 기준되는 날짜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환 날. 미리 정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감정평가는 무조건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그럼 기준 시점이 없는 감정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언제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런 감정평가는 의미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어떤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를 평가한 거냐, 이 기준 시점을 확정해 놓은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기여 원칙은 기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기여 원칙이니까 기여에 의해서. 자,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예측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이렇게 됐을 때 장래가 중요한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가치.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이걸 땡겨온 현재의 가치라 이게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 편익을 땡겨와야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 활용이 중요한 거고, 변동이라는 건 변한다. 변하니까 장래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잘해야 돼. 그래서 두 개 관련돼 있는 건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이때 수익은 어떤 수익? 과거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수익이지.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환원해서 가격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예측과 관련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35회 처음으로 나왔던 건데, 시장에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하는 건 뭐냐라는 거 얘기할 때 초과이윤을 사라지게 하는 건 뭐다? 경쟁이다. 이게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초과이윤을 사라지게 하는 건 경쟁이다.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라 그래요. 경쟁의 원칙. 우리 이미 배웠어요.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이상적인 시장이죠. 그럼 경쟁이 완전 있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완전 많은 거예요. 완전. 다수의 시장 참여자니까 수요자 공정이 엄청 많아요. 경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많은 시장에서는 얘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없어요. 경쟁이 있으면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라고 하나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있어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입찰지대에서 입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는 뭐야? 라고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제시한 금액이야. 이걸 한 단어로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 그랬죠. 용이액.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올해 간평에 나왔던 건데, 초과이윤이 최대일 때예요? 0일 때예요? 0일 때예요. 이게 입찰이 경쟁이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지만 경쟁이나 입찰이 있으면 초과이윤은 뭐한다? 사라진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건 뭐? 경쟁을 다른 말로 입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처음 나왔던 거니까 이런 것도 있네. 시장의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는 건 경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감정평가 분류 한번 보죠. 가장 기본적인 감정평가 기초 내용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 가치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뭐야? 할 때 시장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전문가 아니고 정통한 당사자의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항상 시장 가치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가치 외. 이럴 때 시장가치가 아닌 걸로 할 때는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단,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보죠. 자, 먼저 천황평가 기준.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황은 뭘 얘기하냐면 무조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이걸 현황평가라고 얘기해요. 이용 상태 그대로. 기준 시점 이용 상태 그대로 해. 이때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무조건 뭐 받는 상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현 상황이 아니게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조건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단 언제만?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죠. 자, 법령의 규정이 있어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라면
법에 어긋났는지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령 규정이 있을 때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검토해야 되는데 법령 규정이 있을 때는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물건별 평가.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개 물건이 있으면 각각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이야. 이때는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각각 규정해놨어요. 이렇게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서 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각각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묶어서 해, 일괄 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해. 가치 다르면 구분. 이때 부분이라는 거 해석하면 안 돼요. 가치가 다르면 무조건 구분한다. 일부나 일부분만을 평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부분 평가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에 있으면 일괄, 가치가 다르면 구분, 일부 평가하는 건 부분. 여기에 우리가 외울 때 일부분 평가 이렇게 외웠어요. 일부분 평가. 자, 뭐 보너스 문제니까 한번 다시 가볍게 보면 자, 일괄 평가란이라고 나왔을 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일괄하여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일괄 평가. 자, 가치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나왔어요. 가치.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안 돼요. 가치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하여 감정 평가한다. 이걸 구분 평가라고 하는 거죠.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3번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해야 될 이유가 있대. 그럼 뭐 한다? 부분 평가하는 거지. 이거예요. 부분 평가를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한다를 부분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평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게 구분하여라고 나오면 안 돼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아래 보니까 자,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일부분이 저촉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평가를 한대요. 그럼 일부니까 부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아래 보니까 일부만을 평가할 때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부분 평가, 일부분 평가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은 부분 평가, 일부분 나오면 부분 평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특히 주의할 거 2번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거 나왔다고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가치 다르면 구분 평가라고 나와야 돼요. 가치가 다르면 구분한다 이렇게. 4번 보죠. 자, 기준 시점에서 감정평가는 무조건 기준 시점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이용 상황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시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현황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 상황, 기준 시점 현 상황을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때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건 당연히 제외하겠지고, 자, 공법상 제한 나오면 무슨 상태? 받는 상태. 이거 주의하죠. 출제자가 틀리게 낸다면 얘를 틀리게 낼 거니까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쭉 연결된 건데, 자, 법령의 규정이라고 나왔네요. 첫 번째 예외 조항이에요. 원래 현황평가가 얘가 현황평가가 기준인데 현황평가가 원칙으로 써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평가죠. 자, 첫 번째 예외적 조항 나왔어요. 그러면 자, 실제와 다르게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평가 맞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조건부 평가란이라고 나왔어요. 자, 실제와 다르게 뭘 붙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조건부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와 다르게 조건. 자, 그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눈에 띄어야지.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세 번째 예외적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황이 아니라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에 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여야 한다. 단 언제만?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만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적법성 등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여기에 법령의 규정 이렇게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죠. 자, 6번에 보니까 소급은, 민법에서 뭐 소급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미래 올 것은 확실한 미래는 기한이란 말을 쓰죠. 기준시점을 과거로 두면 이걸 소급평가, 미래로 기준시점을 잡으면 기한부평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하냐? 소급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감정평가 기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와 관련된 지문에 답이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도, 이건 무조건 나오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10분 남았어. 딱 내가 좀 더 초재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딱 보려고 할 때 표 3개를 얼른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할인법, 순순의 현가, 이거죠. 할인율은 뭘로 쓸 거냐, 마지막에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우수한 건 뭐고, 이거 있죠. 순순의 현가, 할인법.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 533755 실체 명목, 이거 있었죠. 주식에 대한 제한, 이런 거 따져봐서 두 번째 봐야 되고, 세 번째 봐야 될 것이 얘예요. 이 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외워놔야죠. 한번 정리해보죠. 자, 3방식이 있어요. 3가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인데, 원가, 이 3면성, 가격 3가지 성질에 의해서 3방식이 만들어졌는데, 뭘 기초로 했냐라고 했을 때, 원가의 뜻은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의 합이 원가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진 거고,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를 비교하지. 사례는 어디에 있어요? 시장. 시장의 사례를 비교한다 이렇게 되고, 수익은 수익 방식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때 가격 임료를 정할 때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웠어요.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원적 환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겠죠. 원가인데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 중요하죠. 제조달 원가.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이에요.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인데, 원가가 제조달은 언제 시점으로?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기준 시점으로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총합을, 이걸 제조달 원가, 거기에다가 감가총액을 빼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감가총액을 뺀다. 이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빼는 과정을 감가를 뭐한다? 수정한다. 감가 수정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원가법은 뭐야?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하는 거? 가액을 구하는 걸, 이걸 원가법이라고 해야 돼요.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단어의 뜻이 뭔지, 어떻게 원가법을 해석하는지를 바로 머릿속에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보셔야 돼요. 자, 적산법은 딱 그냥 이것만 나와. 적산, 초, 대비, 임료. 적산법은 초, 대, 비. 이건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경비. 주의할 건 여기에 영업경비 나오면 안 돼요. 영업경비는 우리 투자론에서 영업현금 흐름에서 썼던 얘기고, 감정평가 임료 정할 때는 필요한 경비, 필요 재경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임료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익환원법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답이 나왔어요.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뭘 구한다? 가격, 가액을 구하는 거죠. 이때 수익은 무슨 수익? 장래 수익. 장래 뭐? 순수익. 장래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다른 말로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이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했죠. 환원한다, 할인한다는 건 미래를 땡겨온다는 거예요. 그럼 곱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지.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얘와 얘의 관계가 중요해요.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환원율과 가격은 반비례.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환원한다, 할인한다. 그러면 할인율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쓸 거냐라고 했을 때 투자론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에서 환원율 나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요구 수익률로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있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고 두 개의 합이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은 뭐가 대변한다? 시장 금리가 대변한다. 이게 투자론에서 너무 중요했던 얘기죠. 그럼 위험 커지면 커지고 시장 금리 높아지면 커지겠네. 커지면 얘 커지겠죠. 그럼 가격은 뭐 한다? 낮아진다. 반비례니까 이게 중요한 과정이고. 자,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데 수익은 당연히 순수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소득은 순소득, 순수익을 쓰는 거예요. 순에다가 임료 구할 때 필요경비 더했듯이 필요경비 더하면 이게 임료 구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 두 개를 정리했으면 비교 방식은 간단하죠. 자, 가격은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임료는 임대 사례를 비교한다.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7가지 방법이에요. 7가지 방법. 3방식이 있고 가격 임료를 정하면 6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 하나가 비교 방식에 들어가는데 토지를 정할 때 뭘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공시가는 어떤 거? 표준지 공시가를 뭐해서? 기준에서 가격, 토지 가격 정하는 걸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 자, 표준지에다가 중요한 건 이 표준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지. 너 어디에 심의를 거쳐? 중앙에 심의를 거치죠. 국장이 직접 조사평가하진 않죠. 누구한테 맡겨? 감정평가 법인에게 몇 이상? 2 이상 반드시는 아니다. 자, 그러니까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가격을 정하면 감정평가한 걸 가지고서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가죠. 거기에 사정이 개입됐을까 안 됐을까? 밥 먹고 막 좀 나른해가지고 높게 평가하고 친인척이니까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기분 나쁘니까 낮게 평가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정 개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를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여기에 사정 보정이 있다 없다? 없다. 시직의 기타 이렇게 돼야 돼. 시직의 기타 중요하죠. 얘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 표준지를 쓴다. 사정 보정 없고 시직의 기타 이렇게 한다. 이걸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잠깐 이 문제가 답으로 나왔는데 이걸 안 봤다. 이걸 개별로 나왔다. 사정 보정이 대신 들어가 있다. 이거 하나 놓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공시가 기준법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자, 그래서 7방법이 있고 하나 기본적으로 3방식에 의한 7방법이 있고 각각 방법으로 얻어진 가액은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고 한다. 시산가액. 이걸 뭘 거쳐야? 조정을 거쳐야 시산가액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을 얻는다. 이때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과정은 평균값을 구하는데 무슨 평균? 가중평균.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따가 또 엄청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수익방식, 비용성은 원가 방식, 시장성은 비교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맞죠? 자, 원가 방식에 원적이 있죠. 무슨 성? 비용성을 기초했다. 자, 원가법은 뭐야? 라고 할 때 원가 이용하겠지. 무슨 원가? 제조자 원가에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여기 임료 나오면 안 돼. 여기에 감가 수정이 아니라 시점 수정하여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신축 원가 또는 취득 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한다. 여기까지 딱. 자, 적산법은 적산 초대비 임료, 초대비 임료 이렇게 구해야죠. 적산 초대비 임료. 3번 보죠.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시장성 하나가 더 있죠. 비교 방식 하나 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비교 방식에 3개가 있어서 7가지 방법이 되는 거야. 둘, 셋, 둘 이렇게 해서 3방식 7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나? 맞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비교 방식에 해당돼 라는 거였어요. 이게 33에 나왔다가 그 이후에 안 나왔는데
이 지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원래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가기준법은 둘 다 비교 방식이죠. 단 다른 방식으로 볼 때가 있어. 언제 다른 방식으로 보냐라고 할 때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시산가액 조정 시에는 같은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이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가격법을 어떤 걸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본다 나와야 돼요. 시산가액 조정 시.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에요. 시산가액 조정 시에는 공시가격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거래사례비교법 사시지계면인데 형에 뭐 있어요? 일지계가 있지. 근데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면적 요인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지계면. 자, 공시지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먼저 이거 봐야죠.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 뭘 갖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비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표준 공시지가를 뭐 한다? 시지계 기타예요.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지계 기타. 그래서 뭘 구한다? 토지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기준, 표준지, 시지계, 시가 나와야 된다. 자,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료를 뭐 사시지계면하고 비준임료, 이 시산임료에 대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산임료가 비준임료라 그래요. 자, 수익방식, 환원법, 분석법 이렇게 있고 수익성. 자, 중요하죠.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의 정의 어떤 수익? 장래 순수익, 장래 순수익이나 뭐를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여기까지 봐야 돼. 임료 나오면 안 되죠. 가액 구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나온 거 따져봐야 돼요.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거죠. 순에다가 필요경비 더해서 임료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 밥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눈빛이 흐릿흐릿한 것 같은데 며칠 남았죠? 이제 한 28일 남았나? 28일? 29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명절 10일 빼면 사실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 때도 좀 가능한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요. 좀 더 힘을 내시고 어차피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샤프를 이렇게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 돼. 지금 해야 돼. 옛날에 할 필요 없었고. 자, 시산가액 보죠. 시산가액은 3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 감정평가액은 무조건 뭐를 거친 다음에 시산가액 조정을 거쳐야 최종평가액, 감정평가액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먼저 얻어진 건 무조건 다 시산가액. 시산가액을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란 말을 쓴다. 자, 3방식을 거쳐서 산출한 가격은 평가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시산가액 조정은 각각의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작업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7번에 보니까 시산가액 조정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결정한대요. 가중치를 고려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거야.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중평균. 여기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까 중요한 거 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에 속한 비교 방식의 감정평가 방법을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른이 나와야 돼요.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다른 걸로 본다. 자, 원가법. 자, 원가법 조금만 하고 좀 쉽시다. 오늘은 너무 안타깝지만 노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500명 안 될 것 같아. 네.
많이들 노력하셨겠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네요. 언젠가는 오겠지. 이따가 이제 심기일전 오늘 이제 기출지문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더 홍보해 드릴 건데 아마 아마 10월 12일 날 일요일 날 또 그때도 심기일전 잡혀져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론이 조금 부족해서 1차를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기보다 같이 공부하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거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 뭐 무료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만 되시면 오시고. 자, 원가법 보죠. 원가를 이용하겠죠. 근데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 원가는 비용의 합이에요. 만드는 데 들어간 재취득,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인데 언제로?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으로 다시 조달하는 원가에 뭐하여? 감가수정하여. 이 감가수정은 감가액을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감가액을 빼서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자, 그럼 제조달 원가는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제조달은 언제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원가는 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이죠.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간 필요한 원가의 총액, 비용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조달은 기준 시점으로 제조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 자, 원가는 총 공사비예요. 공사 비용의 합이니까 공사비의 합인데 어떤 건 포함시키고 어떤 건 뺄 거냐 이렇게 물어본 때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모두 포함한다. 빼는 거 없다. 표준건설비에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있는데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고 모두 포함해요. 적정이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통상부대 비용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자, 세금, 공과금 다 포함한다. 빼는 거 없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할 때는 모두 다 포함한다. 단 하나 기억할 게 공사비를 이걸 기준 잡을 때 내가 직접 공사할 때와 맡겨서 공사할 때 공사비가 다르겠죠. 이걸 통일시켜야 돼. 내가 한 거라도 뭘 기준 잡는다? 도급을 기준 잡는다. 도급 기준 공사비예요. 도급을 기준 잡는다. 맡겨서 공사한 공사비를 기준 잡아서 빼는 거 없이 모두 포함한다. 이런 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모두 포함한다. 빼는 거 제외한다 그러면 다 틀린다. 자, 감가수정이란 뭐냐? 감가액을 정해요. 물경기의 감가를 고려해서 감가액을 정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다 더하는 거다? 빼는 거다. 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한다. 자, 감가율은 3개가 있죠. 물경기가 있어요. 물경기. 우리가 이제 경기는 아까 했죠. 외부 지역에 부인이 경합한다라고. 이 적합원칙이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감가는 경제적 감가. 이 기능적 감가는 내부 개개 기형이라고 했어요. 균형 원칙이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에 따라서 감가는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자, 그럼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죠. 물리적, 기술적, 눈에 보이는 감가 뭐가 있어? 마모 파손. 이건 그냥 딱 기본적으로 물리적 나오면 마모 파손 얘기하는 거예요. 물경기, 감가율 3가지가 있다. 자, 감가 수정한 방법.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 먼저 외우기만 하면 돼.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이거 하나 외우면 끝이에요. 정률상, 관찰, 분해. 이 3개를 내용연수법이라고 해요. 3개.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인데 내용연수는 건물의 나이죠. 건물의 나이에 따라서 감가액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연수법. 근데 이 내용연수가 어떤 내용연수를 쓸 거야? 라고 할 때 내용연수는 물경기가 있고 행정적 내용연수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그럼 무슨 내용연수를 쓸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겠지. 자,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는 내용연수법에 정률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웠으니까 해석할 때 정액은 뭐예요? 정액. 일정한 금액, 일정한 감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정률은 뭐예요? 일정한 감가율이죠. 일정한 감가액, 정액. 일정한 감가율, 정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얘가 별표, 얘가 정률법은
뭐 간단해요.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대요. 그럼 처음에 100원짜리가 있어서 매년 감가율이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100원짜리가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지겠네요. 10%가 없어져. 얼마 남아? 90원. 그럼 얘가 또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진대요. 그럼 몇 프로? 아니, 몇 원이 없어져요? 9원이 없어지겠죠? 얼마 남아? 81. 자, 그러니까 100원에 10%가 얼마야? 라고 하면 10원이에요. 10원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90원 남고, 90원에 10%가 얼마야? 그러면 9원. 9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걸 정률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뭐 한다? 줄어든다. 감가액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정률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가율은 일정하다는 건 감가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감가액 줄어든다. 이자 계산은 무조건 복리 방식이고 이자 고려해서 감가액 정하는 게 뭐야? 그러면 상환기금법. 이렇게 정률상.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것은 관찰감가법. 나누어서 세분한다, 나누어서 감가액 정하는 건 분해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 5개 중에 가장 주관적인 건 뭘까요? 감정평가사 주관 개입이 가장 클 것 같은 건 뭐? 관찰이지. 감정평가사 눈으로 보고 관찰 딱 하고, 야, 이 정도면 1,000만 원 감가, 야, 이 정도면 5천만 원 감가, 이렇게 관찰해서 감가를 정한대요. 그럼 당연히 뭐하다? 주관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외울 게 따로 많지 않아요. 정률상, 관찰, 분해. 이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인데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가치 판정하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니까. 정액은 일정한 감가액, 정률은 일정한 감가율. 단수위할 때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뭐한다? 줄어든다. 이자 고려하는 건 상환기금법, 관찰하는 건 관찰법, 주관개입 크겠지. 나눈다, 분해한다, 세분해서 뭔가를 정한다, 감가액을 정한다 그러면 분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을 잘 관찰해서 눈, 코, 입을 분해해 보니까 잘생겼더라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웠던 거였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은 좀 2시간이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알아서 스케줄 조정하시면 스케줄대로 하시고, 시간은 조금 감정평가 마지막까지 갈 거니까 2시간 좀 넘을 수도 있다를 감안하시고 잠깐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찾아뵐게요.